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항혈전 치료 전략 중에 주된 거는 이중 항혈소 발전법, 우리 흔히 요즘 말하는 DEPT라고 부르는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 요법하고, 또 뒤에 이제 조금 남는 시간에 이제 항응고 치료를 조기에 하는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EPT는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잘 아시는 부분이시고, 또 여러 강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고 하셔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DEPT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조금 아시게 되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응용을 해서 환자 약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지침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어떤 케이스를 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페인트를 맞추어서 일단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오래됐죠. 하는 연구 족족 다 성공을 했고, 모노테라피보다는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으로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이후에 이벤트가 적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똑같이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ACS하고 똑같이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가 결국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매치, 카리스마, SPS3 트라이얼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셋 다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효과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출혈률만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ACS와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우리가 나미가가 아니고 우리는 나미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라는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손에 놓을 수 없다.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환자를 찾아서 사용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것이, ACS 환자는 기본적으로 아테로트롬보시스로 인한 임팩트 코로너리 신드롬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스몰 베슬 리전 잘 생기지 않고 엠볼리즘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테로트롬보시스로 인한 증상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로크 환자한테 있어서도 아테로트롬보시스 환자한테 약을 쓰면 ACS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결국 블리딩 리스크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출혈률이 낮은 환자한테 DEPT를 쓰면 출혈률은 어느 정도 덮어버리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지 말고 짧게 사용을 하게 되면 출혈률을 어느 정도 덮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아테로트롬보시스 환자한테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이 되는 것은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죠. 얘가 모노테라피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도출해낸 연구 방법이 한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샘프리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연구냐 하면 70% 이상 인트라크레니얼 스테노시스가 있는 사람한테 항구는 스텐트를 깔아보고 항구는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썼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한 연구인데, 결과는 윙스팬 스텐트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창 하고 있던 인트라크레니얼 스텐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바탕에 된 연구인데, 결국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이 윙스팬 스텐트를 재는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던 연구고요. 두 번째는 와시드라고 하는 연구인데, 이 와시드는 50% 이상 스테노시스를 가진 사람한테 항구는 와파린을 줘보고 항구는 아스피린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효과는 동등한데 와파린이 출혈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연구죠. 이 두 개의 연구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샘프리스 군에 있는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과 인트라크레니얼 스테노시스가 있으니까 한 군은 아스피린 군을 두 개를 가져와서
이 히스토리컬한 컨트롤을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듀얼 테라피와 모노테라피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샘플리스는 70% 이상 스테노시스 환자였고 와시드는 50% 이상 스테노시스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와시드 중에서 50에서 69% 환자는 버려버리고 70% 이상 되는 환자만 가져와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 수치를 조금 보시면 샘플리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쓴 분이죠. 클로피도그램 플러스 아스피린. 한 달째의 스트로크 발생률이 대략 5%선, 1년째 스트로크 발생률이 12% 정도 선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시드 연구, 모노테라피를 한 분을 보니까 딱 더블링이 되는 거죠. 10%, 25%.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한 연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진 환자를 가지고 두 군에서 추출해낸 군을 비교를 해봤더니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가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임상 연구는 3개월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90일간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특히 샘플리스 같은 경우 썼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70% 이상 스테노시스 환자한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 환자를 보시면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 스테노시스가 12년 환자한테서 담당 교수님께서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간으로 따지자면 3개월 정도 약제를 투약하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흔히 쓰는 조합이죠.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을 많이 쓰는데 그 도입이 되게 된 백그라운드가 CSPS.com 트라이얼입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하면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 50%, 익스트라크레니얼 아테리 50% 이상 환자들한테서 한 군은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 또는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 이렇게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조군은 클로피도그렐을 쓰든 아스피린을 쓰든 모노테라피를 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어떻게 발생했냐를 보니까 효과도 있었고 출혈율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실로스타졸 이렇게 쓰는 것이 모노테라피를 하는 것보다 50% 이상 스테노시스를 가진 환자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이 연구 중에서 익스트라크레니얼 아테리는 빼버리고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만 가지고 와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해봤더니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출혈율이 증가되지 않고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 또는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은 50% 이상의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 스테노시스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익스트라크레니얼 아테리 50% 이상도 CSPS.com 트라이얼을 통해서 검증이 됐는데 이거는 왜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샘플리스나 아까 와시드에서 나온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가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건 나왔고 CSPS.com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차 여러 번 검증이 된 반면에 익스트라크레니얼 아테리 50% 이상은 이거 말고는 따로 딱히 에비던스 RCT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 스테노시스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에서 반영이 됩니다.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을 쓰는 것과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것 둘 다 나름의 의미는 있는데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서로 다른 액션 메커니즘 이야기를 두 개를 동시에 써서 멀티플하게 액션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은 되게 이상한 조합이긴 한데 잘 안 쓰는 실제로 메커니즘을 따져봤을 때에는 포텐시가 올라가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클릭 AMP가 혈소판을 차단시켜주는 효과를 보이는데 얘는 ATP가 아델레이트 사이클레이즈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델레이트 사이클레이즈가 ADP 리셉터에 의해서 블락킹이 되기 때문에 얘를 블락시켜버리면 사이클릭 AMP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실로스타졸은 사이클릭 AMP가 AMP로 분해되는 걸 차단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제는 사이클릭 AMP가 많이 만들어지게 또 하나의 약제는 사이클릭 AMP가 없어지지 않게끔 이 두 개 같이 포텐시에이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쓰는 것이 영 이상한 조합은 아니고요. 실제로 CSPS.com 트라이얼을 보시게 되면 아스피린 플러스 실로스타졸보다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실로스타졸이 효과가 조금 더 좋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여 문제 때문에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듀얼 안티플레이트 렌트를 쓸 때에는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실로스타졸 조합도 나쁘지 않다. 다만 두 개의 약제 중에 하나는 비급여 투여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비급여로 투여하려면 실로스타졸을 비급여로 투여를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작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10% 이상 스테노시스 인트라크레니얼 아트리 있는 환자는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을 한 달간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된다. 또 50% 이상의 인트라크레니얼 아트리 스테노시스 환자한테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은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테로스트롬보시스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블리딩 리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이너 스트로크에 대한 얘기인데 마이너 스트로크 환자가 당연히 블리딩 리스크가 낮거든요. 그러면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가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잘 알려진 연구가 찬스하고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연구는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기획된 연구인데 뭐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찬스는 중국에서 포인트는 북유럽에서 진행된 연구고요.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하이리스크 TIA, 마이너 스트로크 환자, 즉 블리딩 리스크가 낮은 환자들이죠. 이 환자를 대상으로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21일간 찬스는 포인트는 90일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찬스 트라이얼은 역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조합을 21일간 투여를 했더니 출혈율의 증가 없이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를 32%도 낮추어 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얘를 1년간 익스텐전에서 봐도 똑같은 결과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일간만 투여를 해도 초기에 증상 악화가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뒤에 약을 21일간 사용하고 끊어도 그 효과가 1년간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되고 포인트도 역시 북유럽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약제는 21일간 투여한 것이 아니고 3주가 아니고 3개월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인지 몰라도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는 25% 낮추어 주었지만 출혈율이 증가가 되거든요. 좀 오래 사용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연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간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효과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엠볼릭 이벤트를 줄여주는 거는 결국 3주 이내에 보통 집중이 되고 그 뒤에 듀얼 안티플레이트렌트를 쓰는 경우는 크게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앞서 3주 동안 사용했던 찬스 트라이얼과 포인트 트라이얼을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3주 이내에 모든 효과가 집중이 되고 그 뒤에 익스텐디드에서 오랫동안 안티플레이트렌트를 2개를 쓰는 것은 효과가 크게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제를 듀얼 안티플레이트렌트를 초기 3주간 뭐 필요한 경우에 3개월간 투여를 하는데 이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찬스와 포인트는 모두 12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혜택을 보는 환자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인스파이어스 트라이얼이라고 이것도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72시간 정도 연장을 해봤습니다. 72시간 동안 하이리스크 TIA 마이너스 스트로크 환자한테 특히 아테로스클레로틱 코즈로 인한 인팍션 환자한테 21일간 듀얼을 써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블리딩 리스크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시간을 익스텐전 하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게 되면 초기에 발생하는 스트로크의 이벤트 자체는 초기에 집중이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집중이 되게 되고요. 블리딩 리스크를 보니까 일주일 이내에는 블리딩 리스크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뒤부터 점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2시간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내가 듀얼 안티플레이트렌트를 쓰겠다, 한 3주 정도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3주 동안 다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한 일주일 정도 듀얼 안티플레이트렌트를 쓰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이리스크 TIA 또는 마이너 스트로크 환자한테 뎁트는 아메리칸 가이드라인은 3주에서 3개월간이라고 명시를 했고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은 3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3주에서 3개월간 약제를 써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떨까? 마이너 스트로크 환자 하면서 동시에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인 환자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여기에 도전장을 낸 것이 이제 티카그렐러입니다. 사실은 저희 손에 닿지 않는 약이죠. 아직 티카그렐러는 스트로크 환자한테 사용하기에는 확실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티카그렐러는 사실 쓸 수 없는 약이긴 한데 임상 연구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탈레스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탈레스는 티카그렐러 플러스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약제를 사용했고요. 하이리스크 TI 마이너스 쪽한테 써봤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티카그렐러의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출혈률이 올라가는 거죠. 두 개를 썼더니. 그래서 이대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서브코린 아나리시스를 했는데 하위 분석을 뭘로 했냐 하면 인트라크레니얼 아트리 스테노시스 또는 익스트라크레니얼 아트리 스테노시스 30%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테로스롬보틱 코즈를 가진 사람을 추출해서 봤더니 출혈률이 증가가 되지 않고 효과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결과가 나온 거는 아마도 그 앞서 마이너 스트로크 환자에서 출혈률을 주로 주도했었던 스트로크 서브타입이 스몰 베슬 디지였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로스롬보틱 코즈 환자를만 따로 추출하면 출혈률에 대한 걱정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티카그렐러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데 마이너 스트로크이면서 하이리스크 TI 이렇게 있으면서 30% 이상의 아테로스롬보틱 코즈가 있는 경우에는 티카그렐러 플러스 아스피린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것은 사용해 볼 수 있다. 다만 항상 출혈률을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블리딩 리스크가 낮거나 또는 아테로스롬보틱 코즈로 인한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 말고 또 조금 다른 분야의 듀얼 안티플레이트 렌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카로티드 스텐팅입니다. 스텐팅한 이후에 듀얼 안티플레이트 렌트를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근데 생각보다 찾아보면 그 근거가 되는 에비던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결국 듀얼 안티플레이트 렌트를 쓰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굉장히 작은 숫자를 바탕으로 했는데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을 된 이후에 아스피린, 헤파린이라고 적혀있는 이 그룹은 아스피린 단독을 쓴 그룹입니다. 헤파린은 24시간만 투여를 했고 이 군은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을 썼더니 결국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봤더니 한 달 동안 두 개를 쓰니까 효과가 있더라. 스롬보엠블 이벤트를 붙잡아줬고요. 출혈률 증가는 한 달간 썼더니 별로 없더라 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 RCT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사실은 RCT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대만에서 진행한 건강관리공단 건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봤더니 한 달 보름 이상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으로 약을 썼더니 한 달 이상 사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상 스롬보엠볼 이벤트를 잡아주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리트로스펙티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한 달까지 약제를 쓰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연구 결과가 없어서 사실은 에바3S 트라이얼이나 크레스트 트라이얼 같은 이 연구들은 무슨 연구냐 하면 우리 스텐트하고 엔다트렉톤을 비교한 연구들인데요. 이 연구들에서 모든 스텐팅 이후에 사용하는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는 한 달 동안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레지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상 연구에서 이 앞에 있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역시 똑같은 이유로 아메리칸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달 동안은 듀얼을 쓰자. 듀얼은 스텐트 전에도 써야 한다.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은 보시게 되면 한 4주 동안 안티플레이트를 듀얼로 쓰는데 스텐트 대기 3일 전에는 최소한 스타트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3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에스퍼트 오피니언이긴 한데 많이들 쓰시는 약이지만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일 정도 사용하면 전체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 효과의 약 3분의 1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을 쓰면 전체 효과의 30에서 40% 효과가 발휘가 되고 6에서 7일 정도 쓰게 되면 이제 거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일 정도 쓰는 건 조금 짧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듀얼 안티플레이트 렌트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내가 3일 이후에 스텐트를 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클로피도그렐을 로딩을 하셔야 합니다. 로딩을 하면 되게 24시간째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약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상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재 챗 스터디라고 국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우근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스텐트 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듀얼을 쓴 그룹과 1년간 듀얼을 쓴 그룹을 현재 비교하는 그런 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도 여러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동아대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석윤 선생님 또 있는 백병원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환자를 리크루트한 병원은 동아대병원인데 저희하고 한 케이스 차이 나던데 윤재섭 선생님 오셨으니까 곧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승현 선생님 조금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듀란티플랜트를 롱터마에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달간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듀란티플랜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 다 드렸고요. 간단하게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그 조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유러피안 하트 리듬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거. 스트로크를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약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하는 시점 스트로크 이후에 3, 6, 11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3일째, 6일째, 12일째 사용하자. 사실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엑스퍼트 오피니언에 불과한 얘기고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도 뭐라고 적어놨냐면 로우 리스크 스트로크 환자한테는 2주 이내에 약을 쓰고 하이 리스크 스트로크 환자, 블리딩, 하이 리스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주 지나서 약을 쓰자 하고 너무 브로드하게 또 너무 뒤쪽으로 약을 딜레이드하게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타임을 잡아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연구가 나오게 되죠. 옵티머스, 타이밍, 엘란 트라이얼 세 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옵티머스는 NH2스케일에 따라서 계층화시켜가지고 어떤 환자한테는 early, 즉 4일 이내에 노약을 썼고 딜레이드는 7일부터 14일까지 약을 썼습니다. 결과는 non-inferior를 검증하는 거였는데 블리딩 측면, 그 다음 이피커시 측면 모두 다 해서 열등성,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이내에 빠르게 써도 기다리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타이밍은 좀 더 빠른 시간에 가져갔죠. early는 4일 이내였지만 딜레이드는 5에서 10일로 봤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똑같이 non-inferiority 디자인을 만족을 했습니다. 결국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NIH 스트로크 스케일로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딩 리스크는 꼭 NIH 스트로크 스케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스트로크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로크가 큰데 증상이 가벼운 사람도 있고 증상이 되게 심한데 스트로크 크기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블리딩 리스크 같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엘란 트라이얼은 스트로크의 크기를 감안을 했습니다. 마이너, 모더레이트 되게 이 정도 되는 크기고요. 메이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어떻게 썼냐 하면 마이너 모더레이트는 early는 이틀 이내에 노약을 써버렸습니다. 메이저는 6일째 썼고요. 레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3, 6, 11호를 적용을 해서 약을 썼더니 차이는 양분의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빨리 쓰는 분이 조금 좋은 트렌드를 보이고 출혈률에 있어서도 그렇게 통계적 유의성 차이가 없죠.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는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혹시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엘란 트라이얼을 가져왔고요. 동양인을 바탕으로 한 일본 연구도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약간 과감한데 마이너 모더레이트 시비를 3, 4, 5일로 잡았습니다. 그 메디안 값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2, 3, 4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TI는 1일, 마일드는 2일, 모더레이트는 3일, 시비어는 4일 굉장히 앞당겼죠. 그래서 1, 2, 3, 4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썼더니 효과가 있고 블리딩 리스크는 증가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재 3, 6, 11호를 적용을 하는 것처럼 너무 딜레이드하게 약을 사용해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죠.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하나로 사실 정리가 되죠. 앞서 말했던 내용들이 서머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아스피린 또는 실로스타졸 플러스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 또는 마이너 스트로크 환자들,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 이 경우가 일단 현재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듀란티플레이트 에이전트의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노악은 이전에는 왜 일찍 써야 하냐, 출혈 위험성이 걱정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어떤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 왜 기다리냐, 생각보다 출혈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 시프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 2, 3, 4룰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얼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마일드 모더레이트 환자는 그래도 48시간 정도, 그리고 조금 심하다, 시비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5, 6일 정도 기다려서 노악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나온 연구 결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